뭔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정치 영향력을 왜소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왜소해 보이기. 그렇죠. 왜냐 그러면은 뭐 저는 한동훈 장관과 뭐 그렇게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닙니다만 한동훈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영향력, 이건 이준석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대중성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뭐 분명한 거는 당신하고 내가 싸울 생각은 없다. 이제 이 의사는 분명히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그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정치적 포지션에 서서 정치를 한다면 뭐 그때는 이제 좀 긴장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동훈 장관의 총선 참여는 상수였기 때문에 언제 그것을 이제 잘 써먹느냐의 문제였을 텐데, 글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만약에 호사가들 얘기하는 것처럼 저 때문에 일찍 등판한 거면은 너무 등판이 빨랐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또 이제 한 1월까지는 장관직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나왔다. 너무 서두른 거 아닙니까? 좀 천천히 하셔야 된다. 이 취지잖아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이준석 전 대표는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한 달 전 발언 들어보시죠. 공무원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서 일단락을 하고 이제 나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닥을 찍고 있을 때 한동훈 장관의 합류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된다면은 단박에 중요한 지도자로 올라설 수 있죠. ASAP라고 하죠. 최대한 빠르게. 별의 순간이라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변인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뭐 빠른 겁니까? 느린 겁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가 그 한 달 새에 저렇게 입장이 바뀌는 거 처음 봤는데, 약간 아마 뭐 기준이 달라져서 그런 건가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아마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뀐 것 같습니까? 뭐 견제도 했다가 뭐 환영도 했다가 뭐 이런 겁니까? 환영도 했다가 지금 볼 때는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한동훈 장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내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어필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긴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본인의 어떤 신당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잠식하면서 등장을 하니까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진짜 이준석 대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본인도 모를 정도로 좀 혼란스러운 그런 발언들이 이어지는 그런 모양새라고 봅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환영에서 견제로 바뀐 겁니까? 약간 말이 달라져 들리십니까, 그렇게? 그런 점도 있겠지만 10월 17일 날 발언했을 때는 아직 본인이 신당을 창당해야 돼 이런 생각이 구체적으로 없었을 때고, 그 신당이라는 게 결심을 안 했을 때인데 지금은 이제 그게 확고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세상 모든 게 달라져 보여요. 본인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까? 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때는 있고요. 환영이고 지금은 견제인가요, 그럼?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굳이 뭐 조기의 갈등 관계로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갈등 관계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버거운데 굳이 뭐 한동훈 장관까지 아직 정치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안 한 분인데 전선을 또 만들 필요는 없다. 미리 전선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일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제 뼈 있는 견제는 있죠. 그러니까 나는 박근혜 퀴즈로 시작을 했지만 그걸 벗어났다. 그러니까 윤석열 퀴즈로 시작을 하는데 그걸 못 벗어나면 확장성이 없을 거다. 이런 견제구도 또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아직 이제 정치에 등장해서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보여준 면모가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분명치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뭐 분명한 거는 당신하고 내가 싸울 생각은 없다. 이제 이 의사는 분명히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그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정치적 포지션에 서서 정치를 한다면 뭐 그때는 이제 좀 긴장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정도 입장을 표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말이 자꾸 바뀌는 것 같이 보이는 게 결국에 저러다가 회군을 염두에 두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회군하기엔 이미 멀리 갔습니다. 다리가 이미 불타버렸다 뭐 이런 말씀인 건가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저런 얘기를 오늘 꺼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너무 빨랐다잖아요, 등판이. 근데 이와 동시에 한동훈 장관에게 본인이 조언할 생각이 있다는 얘기를 꺼내놉니다. 그리고 관련 영상도 좀 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을 대선 주자로 보고 이제 대선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저는 돈 안 받고 해드립니다. 한동훈 장관을 춘천에 배치하는 것이 옳다. 초등학교가 다닌 곳이 청주여야 된다는데 이거 청주 정도면 훌륭한 출마지죠. 우리 부모님이 춘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청주에 살아서 뭐 저한테 사채가 좀 나올 수도 있죠. 춘천과 청주라는 구체적인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도 그거에 관련된 질문을 봐서 어제 얘기했고요. 오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춘천, 청주를 콕 찢습니다. 괜찮은 곳이라고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도 역시 이준석, 한동훈 두 인물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또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직접 대화는 아니지만 뭔가 연결은 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올해 2월 23일에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한동훈 장관을 춘천에 배치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그때도 강남 배치니 뭐 얘기 나와가지고 뉴스킹에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한동훈 장관 측의 반응이 안 좋았어요. 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춘천은 너무 멋진 곳 아닙니까? 갑자기 춘천이 멋진 곳으로 급 마무리가 됐는데 이상희 교수님?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춘천, 청주를 왜 콕 집었을까요? 대구에 오지 말라는 뜻입니까? 이거 무슨 뜻으로 봐야 됩니까? 글쎄 꼭 지역을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정치 영향력을 외소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외소해 보이기.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저는 한동훈 장관과 뭐 그렇게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닙니다만 한동훈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영향력 이걸 이준석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대중성을 위협하기가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 그러면 하늘에 별이 하나가 있을 때 반짝거리는 것이 볼 수가 있는데 하늘에 별이 두세 개가 되면 그 하나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시기와 충돌로 봐야 되는 건데요. 그 시기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등판 시기가 너무 빠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건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등판 시기가 늦게 되면은 뭐 이준석 당대표 전 대표 입장으로서는 뭔가 교통정리가 다 되고 난 다음 그리고 정치적 영향과 위상을 어느 정도 회복한 다음 나오면은 여기에 대한 뭐 견제라든가 이런 것이 덜하게 되겠죠. 그만큼 한동훈 전 장관이 분리할 수 있는 정치적 위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충돌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은 보수 전 진영에서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가졌던 이미지가 그 희소성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그 뭐 소위 이야기해서 참신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가치가 한동훈 장관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춘천, 청주 얘기한 게 그 부분도 뭐 굳이 여기에 대해서 지역적 한계를 접어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서 정치 위상을 한계적으로 좀 축소시키는 그런 발언이라 저는 그런 보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 이것은 한 지역구에 머무르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도 여기에 조크 위주로 슬쩍 넘겼습니다만은 춘천 너무 멋진 곳이다.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곳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적 한계성을 넘어서는 대중적 위상을 본인은 갖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위상과 전국적인 지명도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지역적 한계성에 묶고는 그런 걸로 이게 위상을 좀 축소시키는 어떤 의도로 저는 그래 느끼고 있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럼 춘천하고 청주에 계신 분들이 뭐요? 지금 우리를 왜 이렇게 뭐 축소해요? 우리가 이런 반응을 혹시 하는 거 아니신가 생각도 살짝 드는데 아무튼 해석이 그렇습니다. 지금요. 서영주 부대변인. 네.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 얘기 거의 매일 해요. 요즘에. 물론 이게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하는데 그 질문을 받을 때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그걸 넘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래서 이준석 전 대표도 한동훈 장관 질문을 들어오더라도 아직 뭐 현직 장관인데 뭐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넘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더 깊숙이 답을 해요. 네. 이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뭐 그냥 단순해 보면 즐기는 걸 수도 있고요. 태생적으로 법무장관 임명될 때부터 이분은 정치를 준비해 왔다는 게 이제 방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불현듯이 갑자기 내가 정치로 나와야겠다 차출설이 아니에요. 아주 오랜 기간 1년 7개월이라는 동안 여의도의 민주당과 싸워오면서 이재명 야당 대표를 수사해 오면서 본인의 정치의 업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구속영장이 기각돼 버렸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본인의 역할이 이제 더 이상 없다. 이제 사법부에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재판부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나왔을 때는 이제 대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한동훈 장관 출연은 이준석 전 대표의 대구 방문이 저는 촉발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TK를 흔드는 부분에 있어서의 저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걸 기화로 시작해서 전국을 휩쓸면서 나는 총선에 출마할 거라를 대놓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참을 이유가 없죠. 야당의 정치 행태도 법무부 장관인데 참지 못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참지 못하는 부분들이 과연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총선에 출마하시는 거 정치를 선택하는 거 다 찬성합니다. 박수 치고 빨리 나오시는데 저기 안에서 저 법무부 장관의 어떤 옷을 입고 반칙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 다시 한번. 마무리는 그걸로 하시네요. 반칙 그만하세요. 근데 너무 거슬리는 게요. 왜 그러냐면 아닌 척하면서 다 하잖아요. 그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해져야 돼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처신 자체를 예전에 박봉계 뭐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그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미 지역구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아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스럽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활용해서 사전선거운동에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언행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30초만 할게요. 그 반칙의 영역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역을 갔는데 언론에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걸 그렇게까지 보실 거 아니고 진짜 반칙은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데리고 가서 재소자들한테 세배받은 거예요. 소년원 계신 분들한테. 그게 반칙이지. 그러니까 지금 뭘 반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도 반칙이면 한동훈 장관도 반칙을 하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반칙 아닙니까? 아이 참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지금 언론에 재소자한테 세배를 받습니까? 갑자기 뭐 반칙 논쟁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시각이 다르시다. 멍청하라는 말을 한다는 게 시각이 다르시다는 거 종류가 알겠어요. 달라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위해서 조언을 드린 거예요.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것이 이제 반칙으로 비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반칙에 대한 사전적 용어 자체가 룰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글쎄요. 룰을 이야기한다면 정치에 무슨 룰이 있을까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인간이다. 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봅니다.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솔직한 지금 현상 아니겠냐 이래 보는데 저렇게 발언하는 것은 글쎄 룰을 위반했다 그러면 법무장관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제가 총선에 출마하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룰이 위반이 되겠죠. 그러나 인간적 고뇌가 있다라고 본다고 그걸 전제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자기에 대한 반응도 보고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걸 뭐 반칙으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뭐 정치 반칙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이제 링 위에 올라오면 그때부터 반칙 따지는 건 이상한데 한동훈 장관이 글러브 끼고 링 위에 올라오시라는데 자꾸 관중석에서 물병을 던지잖아요. 링 안으로. 그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라는 옷은 벗어놓고 글러브 끼고 링 위로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밖에서 물병 던지지 말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체량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밖에서 자꾸 물병 던지는 건 반칙이에요. 다 하셨죠? 말씀도. 갑자기 반칙 논쟁. 지금 반칙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저거 자리 지키고 저기 다니는 게 이거였어요, 지금요. 이준석 전 대표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한동훈 장관 얘기로 갑자기 넘어갔는데 다시 돌아오죠. 다음 화면에는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중심이 되는 신당. 이거에 대한 평가를 받은 건데 좋게 본다와 좋지 않게 본다. 보면은요. 좋지 않게 본다. 부정적으로 보는 게 48%입니다. 이게 전체 여론 평균을 삼은 게 48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보죠. 다음 있습니다. 이거는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74%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좋지 않게 본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의 절반 이상 57%는 좋게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양당의 대변인, 부대변인 두 분 의견 좀 들어봐야겠는데 윤석 대변인, 평균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높아요. 이거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이미지가 국민들 뭐 정파를 막론하고 많이 작용한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전체에다 물어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저희 쪽, 그러니까 보수 쪽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여부를 묻는 저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18% 정도만 좋다고 생각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민주당 계열 지지자분들은
이준석 신당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거기에 표를 찍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표가 나올 곳은 저희 쪽 지지층일 텐데. 여당 지지층이면서도 지금 좋게 보는 18%로 지금 나와요, 숫자가. 그렇다면은 아무리 좋게 봐도 10%가 넘기가 어렵죠. 득표율이. 10%대가 된다는 거죠. 저게 돼도. 근데 그걸 또 보시면은 좋다고 좋게 본다지 지지한다 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답변이 좋게 보느냐, 좋지 않게 보느냐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창당을 해서 만약에 번호를 부여받고 실제 선거에 나갔을 때 전국적으로 얼마를 득표할 것이냐, 저거에 한 반의 반 정도 나오리라고 봐요. 5% 수준도 잘 나오는 수준의 여론조사 결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아까 다시 볼까요? 국민의힘 지지층 나온 거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74%가 부정적인데 이분들은 보수가 분열되는 거 이걸 걱정하실 건가요? 그렇죠. 이준석 신당이 아무리 좋게 보이더라도 결국 표로 당선자가 나오는 건데 두 표를 합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한테 어부지를 줄 수 있다는 단순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준석 신당이 어떤 것을 표방하느냐. 이준석 전 대표는 보수가 괴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렇게 되면은 본인이 나섬으로써 보수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역공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논리를 가다듬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서영주 부대변인, 이번에는 아까 보셨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이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혹시 여당이 좀 분열하라 이걸 바라서 그렇게 보고 계신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전체 여론조사가 매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너무나 이제 1차원적으로 판단하는 그냥 여론조사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누굽니까? 국민의힘의 전 대표잖아요. 대표였고 결국은 현 정부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밖에 나가서 가짜 보수다, 내가 진짜 보수다 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이대로 보수가 가면 괴멸할 것이다. 그러면은 본인이라도 씨앗을 담아서 보수를 지키겠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 쪽에서 많은 그 표를 주는 것들은 당연히 이건 선거 논리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가지고 나오면 본인이 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어떻게 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 되긴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표가 쪼개지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신당에 나오면 국민의힘이 양쪽 후보를 내면 표가 쪼개지니까 우리한테 유리하겠다. 하기 때문에 찬성을 던지는 건 그래서 맞고요. 더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똑같은 반대 논리입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면 38%의 찬성이 있어요. 48%의 부정이 있지만 38%에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전체를 봤을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체의 지지층을 35 반반이라 비율을 봤을 때도 그러면은 38%면 거의 각 당의 지지율에 버금가는 지지율을 받는 거예요. 찬성이. 저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양당의 극단 정치, 분열의 정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전체가 혐오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당, 제3지대에 대한 소구는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성공할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국민들이 그런 바람이 있구나 정도는 저는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신당 관련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는 얼마나 지금 진척이 됐어요? 라는 질문에 70%까지 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70%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 50% 조금 넘어갔어야 했는데 벌써 70이라고 얘기를 꺼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여론조사도 요즘에 종종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